1976년 10월 14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 한 대가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외곽의 비행 금지 구역을 침입했습니다. 수도 경비사 방공여단은 곧바로 대공포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사격은 2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내로 떨어진 발칸포 유탄에 학생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날 김포공항을 이륙해 일본으로 가던 노스웨스트 902편이 청와대 외곽의 비행 금지 공역으로 들어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곧바로 공역을 빠져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상공은 P73 공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비행 금지 공역입니다.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잽슨 매뉴얼에는 P73 공역에 대한 경고문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P73 공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는 경고 사격을 받는다. 만약 P73 알파 공역으로 진입하면 그 비행기는 더 이상의 경고 없이 즉시 격추된다. 북악산과 인왕산 정부 종합청사와 서울시내 대형 호텔 옥상 곳곳에는 수방사 방공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24시간 P73 공역을 감시하고 공역을 무단 침입한 비행기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비행체가 P73 브라보 공역에 진입하면 20mm 발탄포가 공역을 거미줄처럼 감싸는 이른바 화망 구성 사격을 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P73 알파 공역으로 계속 진입하면 35mm 오리콘포가 경고 없이 격추 사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902편의 P73 공역 진입 사건은 오랫동안 괴소문을 낳았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와대 상공에 UFO가 출현했다는 소문입니다. 2011년과 2020년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스웨스트 902편의 P73 공역 침입을 청와대 상공의 UFO 출현 사건으로 구성해 방송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목격자들은 모두 당일 서울 하늘에 UFO가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1976년 사건 당시 인왕산 바위 밑에서 방공포단의 대공포 사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군에 입대한 저는 청와대 외곽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30경비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저는 북악산에서 노스웨스트 902 B707기의 대공포 사격을 했던 바로 그 방공포단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당시 북악산 방공포단은 매일 오전과 저녁 P73 공역을 침범한 가상 적기를 대상으로 즉각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상부로부터 발사 명령을 받고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P73 공역에 비행체가 진입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대응 사격을 개시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P73 공역에 비행기가 접근하는 것이 레이더에 식별되면 비행기 경로 데이터가 방공포대에 전달됩니다. 발칸포에 이 데이터가 입력되면 포신은 비행체의 진행 경로를 리드해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사격은 수십 발 단위의 점사로 이루어지는데요. 포신이 회전하는 방향의 하늘에는 마치 가로등이 늘어선 것 같은 탄착군이 펼쳐집니다. 야간 대공포 사격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에게 이 탄착군은 공중에 떠있는 발광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객기가 항상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우가 솟아있으면 항로 중심을 수십 킬로미터 이상 벗어나기도 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항로를 가로질러 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P73 공역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비행기의 진입이 금지된 공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공역은 국가 원수의 공식 거처 상공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상공처럼 미국의 백악관과 영국 버킹엄 궁전, 일본의 왕궁과 총리 관저 상공도 모두 금지 공역입니다. 국가 원수의 거처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와 핵시설, 우주 발사기지, 네바다 51 구역과 같이 국가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설의 상공도 모두 비행 금지 공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제사는 비행 금지 공역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금지 공역은 항공당국이 아닌 국방부나 대통령 경호기관이 관할합니다. 그런데 비행을 하다 보면 종종 이 비행 금지 공역으로 선회를 요청하는 비행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뇌우를 회피하기 위한 선회 요청들인데요.
주로 그 지역의 민감한 공역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조종사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금지 공역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항로 주변의 금지 공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항공기술의 역사에서 전자 비행 가방, 즉 Electronic Flight Bag으로 불리는 비행 태블릿만큼 빠르게 조종사들에게 인기를 얻은 장비는 없습니다. 2011년 2월 보잉은 기존의 종이 항법 차트를 대체하는 아이패드용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해 미 연방 항공국 FAA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필두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두꺼운 잽슬 매뉴얼 대신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버스 또한 모든 매뉴얼을 Fly Smart라는 파일럿 앱에 담아 전 세계 항공사에 배포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비행 애플리케이션은 조종사들이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항법용 아이패드 앱이 이처럼 뜨거운 환영을 받은 이유는 무엇보다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크게 감소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대부분의 민항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항법사와 기관사가 탑승했습니다. 이후 IRS라고 하는 관성 항법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항법사가 사라졌고 엔진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기관사도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조종사는 조종과 함께 항법과 엔진 관리도 함께 수행하는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앱이 출시되기 전까지 조종사들은 이착륙을 포함해 중요 비행 단계마다 복잡한 성능 계산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기상과 비행 시스템이 여러 제한 사항을 적용해 정확히 성능을 산출하는 일은 상당한 전문 지식과 워크로드가 소요됩니다. 좁은 조종실에서 두세 권의 매뉴얼을 번갈아 펼쳐가며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는데요. 보잉과 에어버스가 개발한 파일럿 앱은 기상과 비행기 상태만 입력하면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아이패드 앱의 또 하나의 장점은 차트상에서 항공기의 위치를 그래픽으로 표시해준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유도로가 있는 공항에서 지상활주를 하면서 조종사가 현재 위치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때문에 조종사가 인가받지 않은 유도로로 진입하는 실수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아이패드 앱은 이런 실수를 상당히 줄여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아이패드 앱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비판적 분석 없이 아이패드 앱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항법과 성능 계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을 경우 EFB 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차트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항로 주변의 금지 공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패드 항로 차트에서 이 금지 공역은 화면을 확대해야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대된 화면을 터치해야 그 공역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과거 종이 차트에서 빼곡하지만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아이패드 앱으로 디지털화되면서 곳곳에 숨겨져 버린 것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어떤 경우에도 민항기는 금지 공역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항로 매뉴얼에 금지 공역의 관제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항공 당국이 금지 공역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금지 공역으로 들어간 조종사는 면허를 잃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잃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감한 시기에 금지 공역에 들어간 비행기들은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조종사 세계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Know where you are, always. 항상 내 위치를 인식하는 것, 비행의 핵심입니다.